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아기 하나 데리고 친정아버지께 육아 도움받으며 혼자 살아가는 돌싱녀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아빠를 비롯한 시댁으로부터 아기만 데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버렸네요. 친정아버지 혼자 사시는 친정으로 돌아와 복직하고 워킹맘으로 사는 지금 마치 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저의 전남편은 최고의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였어요. 전문직 남자와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남자가 개천에서 용난 계룡남인지 아님 시댁에서 개원하는 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집인지를요. 제 전남편은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순전히 본인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계룡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온 시댁 식구들이 남편만 쳐다보고 빨대꽂이를 하더군요. 저도 적은 월급이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최대한 정성을 다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시댁 식구들은 절 가족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편 돈 축내는 식충이로 보더군요. 막장 시모와 개날라리 신우 셋과 함께 살던 시댁은 거대한 불구덩이 같았어요. 계룡남이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된 저까지 불구덩이로 끌어내리려고 하더군요. 다시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서 소름이 다 돋네요. 둥글둥글하고 순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다 좋게 넘어가려던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혼한 걸 보면 얼마나 막장 시댁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학을 떼고 이혼하기까지 지난 3년간의 썰을 한 번에 풀어볼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 갓 낳은 아기 데리고 이혼한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를요. 먼저 저희 친정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셨어요. 아쉽게도 국제대회에서 입상은 못하셨지만 돈 없는 집에서 못 먹고 못 배운 실력으로 그 정도면 엄청난 실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늘 가난한 동네에서 없이 살다 보니 제 주변에는 다 못 사는 사람뿐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만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저와 제 친오빠 이렇게 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그게 부침이 좀 심했거든요. 아빠가 입에 발린 소리 하시며 영업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셨고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태권도 도장끼리 경쟁하느라 아빠는 늘 맘졸이며 투잡, 쓰리잡을 뛰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네 식구가 똘똘 뭉쳐 한 칸짜리 방에서 고된 생활을 했어요.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투쟁하는 합숙소 같은 느낌이었죠. 저와 오빠도 어릴 적부터 맨날 남이 버린 옷과 물건들만 쓰고 아끼며 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통장에 돈이 좀 모였나 봐요. 드디어 방 2칸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무려 아파트로 말이죠. 이사간 당일 아직 짐을 다 풀지도 않은 채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오시더군요. 돈 아낀다고 가족끼리 생일 케이크도 한번 안 사 먹어봤는데 아파트에 이사 온 기념으로 통닭 사서 생전 처음 가족 파티를 했네요. 자, 엄마가 손이 작아서 한 마리밖에 안 사왔는데 나한테 쓰니 너희들 실컷 먹어. 여보, 자기도 닭다리 하나 잡고 뜯어. 찢어지게 가난한 남편 만나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으면 이 정도 호강은 해도 되지 뭐. 이제 전세지만 아파트로 이사도 왔고 우리 부부도 좀 누릴 거 누립시다. 백날 첫날 생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 그래? 아빠는 엄마에게 이렇게 농담하며 닭다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닭다리가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호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는 처음 살아보는 아파트가 너무 쾌적하고 좋다면서 통닭을 다 드시지도 않은 채 연신 바닥을 걸레질하시며 닦고 또 닦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윽 소리를 내시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엄마 왜 이래? 아빠, 얼른 119 불러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결혼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칸방 사글세를 벗어나려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과로로 심장마비가 온 거였어요. 평소에 병원비 아낀다고 건강검진 한 번을 안 받아봤기에 엄마 심장이 약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았죠.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닌데 건강 잃으면 돈이고 뭐고 쓸 겨를조차 없는 건데 저나 우리 가족은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우리 집안에 환한 해바라기 같던 엄마가 급작스레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죠. 불행인지 다행인 건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 위해 각자 도생으로 그냥 몸을 갈아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과로하다가 돌아가신 걸 빤히 알면서도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거든요. 전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오빠는 하루 종일 운동에 매달렸어요. 아빠는 태권도장 운영과 더불어 주말이면 투잡, 쓰리잡을 뛰셨어요. 하루는 오빠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며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빠, 때밀이 알바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태권도장 같이 다니는 친구가 태권도 관장님이 목욕탕에서 때밀이 한다고 다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네? 저는 그때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워낙 정신없이 장례식 치르고 저희 남매 돌보시느라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아빠였거든요. 근데 때밀이 그만하란 말에 그동안 삼켜만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시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도 좀 쉬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구나. 여보, 보고 싶소. 대체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그때도 느꼈죠. 아빠도 사람이구나. 그날 밤 늦게까지 세 식구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엄마를 추억하며 생전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빠는 태권도장 운영에만 몰두하셨고 오빠는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진로 설정을 했으며 전 안정적인 직장인이 빨리 되기 위해 열공에 열공을 더했어요. 그 결과 오빠도 원하는 대로 태권도 선수가 되었고 전 서울 명문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 뭐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상체 관절 여기저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노가다 일하는 사람이나 몸 상하는 줄 알았는데 항상 뻣뻣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무직들도 아프기 마찬가지더군요. 직장 근처 정형외과에 단골 환자가 되고 말았죠. 그날도 환자 대기석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모르는 할아버지가 카통 사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전 당연히 친절히 가르쳐드렸죠. 아유, 고마워요 아가씨. 참하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노인네 모르는 걸 친절하게도 알려주네. 아, 별 말씀을요. 칭찬 감사합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이번엔 저쪽에서 웬 할머니가 절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시더군요. 딸아, 내 딸아, 오랜만이다. 웬 모르는 할머니가 제게 딸이라고 하며 와서는 와락 부둥켜 앉더군요. 전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그 할머니는 몸에서 악취가 심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리둥절하며 그 할머니와 껴안고 있었는데 안에서 진료를 보던 정형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제게서 떼어내시더군요. 아이고, 제가 다 죄송합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환자분이신데 따님으로 착각했나 봐요. 현재 딸하고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네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충격이 큰가 봅니다. 특히나 안 씻는다고 난리치셔서 요양보호사분들이 난감해하시네요. 여튼 환자분께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자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는 여전히 절 보고 딸아를 외치며 버둥거리셨어요. 전 괜시리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그 할머니한테 다가가 다시 한번 말없이 안아드렸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고 저도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는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죠. 갑자기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누구시죠? 저 아까 그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로 인해 대화 나누었던. 기억하시죠?
아,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로 전화 주셨나요? 혹시 제가 진료비를 일부 계산 안 한 게 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인상 깊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진료 기록 보고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해 본 거예요.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전부터 인상 깊게 봤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전 아직 총각이고요. 불순한 의도로 보미 씨를 지켜봐왔던 건 아닙니다. 나 사적인 감정으로 지켜봐왔지만 총각이 아가씨 좋아하는 게 불순한 건 아니겠죠? 아, 근데 보미 씨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맞죠? 그의 속사포 렉 같은 고백이 당최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하지만 시종일관 웃으며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즐겁게 들렸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진료도 꼼꼼하고 친절하게 잘 봐주셔서 선생님이 환자가 제일 많던데 사적으로 대화 나눠도 참 소탈하시네요.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 병원 내 다른 의사한테 진료받으시던데 그럴 때면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튼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 낮 사건도 있고 겸사겸사 이대로 지나가선 후회하겠다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성격이 급하시네요. 저희 아직 사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상한 여자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럼 알아갈 기회를 주세요. 당장 내일 퇴근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죠. 어떠세요? 그렇게 그 정형외과 의사와 저는 바로 다음날 만나서 밤 12시까지 호프집에서 재미나게 얘기하다 헤어졌네요. 그 호프집에 들어갈 땐 서로 꽤나 어색했지만 나올 땐 손잡고 나왔어요. 그만큼 첫 만남에 대화가 아주 잘 되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공통적인 관심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키 180 넘고 얼굴도 잘생긴 훈남 의사가 제게 스트레이트로 호감을 표현하는데 안 넘어갈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의상. 이 사람과 전 그날부로 커플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니 명문대 의대생이 되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돌적이었어요. 진짜 추진력 하나는 짱이었죠.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죠. 박이상 이 남자는 위로 누나 셋이 있었고 일찍이 홀로 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누나들은 모두 시집갔지만 하나같이 남편들과 사이가 안 좋다며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뻔질나게 친정을 드나들었어요. 누나 셋과 홀어머니가 합심하여 마치 저와의 데이트를 방해라도 하려는 듯 맨날 불러대더군요. 분위기 잡고 뒷골목 아무도 없는 곳에서 뽀뽀라도 해볼락 하면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큰누나? 집에 온 거야? 또 매형이랑 싸웠다고? 육탄전을 벌린 거야? 아휴, 애들도 있는데 성질 좀 죽이지 그랬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정형외과 전문의인 남동생이 우리 누나 다친 데 없나 한번 봐줘야지 뭐. 지금 곧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아니, 누나가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평소에도 그래? 그게 일상이라 이제 나도 아무 느낌이 없네. 여튼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내일 또 한번 분위기 잡아보자고. 빠이빠이. 그랬던 케이스가 어림잡아도 한 30번은 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 남친한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죠. 지금 장난해? 나랑 데이트 중에 또 쪼르르 집에 가겠다는 거야? 이번엔 몇 번째 누나가 남편하고 싸웠다는 거야? 자기 누나들은 다 쌈딱이야? 매번 이래놓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거야? 어디 무서워서 결혼을 하겠어? 닭이 부리로 지렁이 쪼듯이 자기네 식구들이 날 쪼아먹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로 소리치며 화냈으면 남친도 반격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별할 각오까지 하고 분풀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남친의 반응이 절 머쓱하게 하더군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우리 엄마랑 누나들 다들 가난하게 자라고 가난한 매형들만 내 고생하는 사람들이라 거칠게 변해버렸나 봐. 원래는 진짜 여리고 심성 곱고 착한 사람들이야. 너무 불쌍하잖아.
그나마 우리 집에서 가장 성공한 내가 걷어줘야지. 안 그래? 자기도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며. 내 심정 알겠지? 남친의 사슴같이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저한테 빌리고 또 비는데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더군요. 결혼 전에 아주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저도 완전히 남친한테 퐁당 빠져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요. 남친은 절 얼른 자기네 집에 데려가 인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엄청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더군요. 저도 남친을 사랑했기에 거의 다 그의 제안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조신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비시댁에 갔죠. 표면상으로 현재 그 집엔 남친과 예비시모만 살고 있었기에 시모 선물 정도만 챙겨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현관에 웬 신발이 엄청 많이 있더군요. 누나들과 조카들까지 총 출동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 절 반겨주는 이가 없었어요. 다들 쫙 찢어진 눈으로 팔짱 끼고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들도 다 와 계신지 모르고 어머님 선물만 좀 사왔네요. 꽤 큰 과일 바구니니 이따 부엌에서 제가 깎아올게요. 야, 장난해? 벌써부터 어디서 형님이래. 우리가 널 올케로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 대들보를 통째로 뽑아간다면서 겨우 과일 바구니 딸랑 들고 와? 듣자하니 집, 차, 병원 개원하는 비용 중에 하나도 안 해온다면서. 의사 남편을 가지려면 물질적인 희생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의상이 누나로서 나 이 결혼 용납 못해. 합당한 돈을 가져오라고. 돈. 남친 둘째 누나로부터 첫 대면에 야소리에 돈 가져오라는 소리를 듣자 하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한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나마 옆에 있던 남친이 말려줘서 거실로 겨우 입장할 수 있었죠. 둘째 누나, 자자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개원할 때까지 돈 아끼기 위해 결혼은 우리 집에서 엄마랑 몇 년만 학가하기로 했어. 그리고 봄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도 가져오기로 했으니 너무 뭐라 하지 마. 봄이 놀라겠다. 예비시모도 한성갈 하는 사람 같았어요. 박 의상이 헛똑똑이야. 널 사위 삼겠다는 부잣집 딸내미들이 줄을 섰는데 어디서 저런 가난뱅이 버러지를 데리고 오냐? 아유, 내 팔자야. 네가 정형외과 개원하려면 당장 몇 억이 필요한데 며느리 덕 좀 버리고 했건만 진짜 천년이랑 결혼할 거냐? 이대로 있다간 정말 안 되겠더군요. 예비시댁 식구들의 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 파토낼 각오하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죠. 아니 어머님, 가난뱅이 버러지라뇨.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태권도 도장 잘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7급 공무원으로서 정년 보장되고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가졌는데 이 정도가 버러지 소리 들을 수준인가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초면에 제가 이 집안 식구들한테 이토록 조림돌림 당할 만큼 만만해 보이세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얻어서 기생충처럼 다들 들러붙어 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눈물이 나오는 걸 꾹꾹 참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그들 앞에서 울면 왠지 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리 부자는 아니면서 나보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꼴이라니. 의사 아들 하나 뒀다고 아주 양반이 따로 없었죠. 저와의 결혼을 강력히 원하던 남친은 진짜 파토날까봐 그날 이후 거의 저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어요. 귀찮을 지경이었죠.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제가 이별을 선언하고 꿈쩍도 안 하자 남친은 다른 수를 쓰더군요. 남친 혼자 결혼식장을 예약하고는 청첩장까지 찍어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한테 다 돌리더군요. 당연히 저한테도 한 장 주고요. 어이없어 하고 있는 제게 동료들은 다들 축하해줬고요. 화가 나서 남친을 따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기 스토커야? 난 당신네 가족들이 원하는 돈 많은 집안 자식이 아니야. 부잣집 딸내미 하나 꼬셔서 얼른 결혼해. 우리 헤어져.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럼 나 없어져 버릴 거야. 봄이가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 넌 내게 전부야. 내가 우리 가족들이 뭐라 하는 거 다 막아줄 테니 얼른 씩 올리자. 식장까지 다 예약해놨어.
아니, 우리 혼인신고부터 빨리 해치워버리자. 자기랑 법적으로 얼른 부부가 되고 싶어. 내가 이미 봄이 아버님이랑 오빠도 만나서 얘기 끝냈어. 우리 결혼 허락 받아냈다고.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맡겨. 다들 내 말이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니 상견례금 보고 식장에서 보면 되지 뭐. 집으로 가니 아빠와 오빠가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딸 결혼한다고? 남자친구 얘기를 아빠한테 한 번도 안 하더니 이미 청첩장까지 만들었더구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명문대 의대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라니 아빠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신혼집은 지금 시댁에서 잠깐 합가한다며? 아빠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중에서 최대한 보태줄 테니 현금으로라도 갖고 가도록 해라. 평소엔 무뚝뚝하시던 아빠가 환한 미소로 제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저와의 결혼을 원하는 남친의 집착이 저에 대한 찐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준다는 남친의 말도 진짜라고 여겼죠. 아, 그때 단호하게 남친과의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되는 지점이네요. 남친의 말대로 상견례도 생략하고 결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2번째로 봤네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 입장하기 전에 또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우리 고모가 너무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 봄이야. 내 보석들이 든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어. 당장 경찰이라도 불러야겠어. 고모가 예전부터 하던 루비 반지랑 다이아랑 진주 목걸이 등등. 너 알지? 그거 다 합치면 1,000만 원도 넘는데 이를 어쩌니? 저희 친정과는 다르게 고모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주얼리도 다 진짜 보석들로만 착용하던 분이었어요. 그런 보석들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니 큰일이었죠. 제 결혼식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신부 입장 전 얼른 수습해야겠다 싶어 경찰을 불렀어요. 바로 CCTV까지 확인했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찰도 절대 몸을 찾지 못했죠. 너무 안타깝고 고모한테 제가 다 죄송했지만 그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남편의 병원 일이 너무 바쁜 시즌이었기에 신혼여행은 가까운 일본으로 잠시 다녀왔어요. 3명의 신우들과 시모 선물로 각각 샤넬백을 선물로 사들고 갔어요. 다 제 돈으로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야, 샤넬백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어? 의사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면 적어도 에르메스 정도는 선물로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형님, 자꾸 야야거리시는데 올케라고 정확히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 좀 더 교양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현금 2억 넘게 들고 와서 어머니가 형님들께도 섭섭치 않게 드리고 나머지 현금은 나중에 남편 개업할 때 쓰려고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밥숟가락 하나 덜렁 들고 온 며느리 마냥 몰아가지 마시라고요. 샤넬백 싫으시면 저 돌려주세요. 당장 중고로 처분할 테니. 아니, 저건 어디서 지보다 나이도 많은 형님들한테 눈을 희번뜩이며 지랄이야. 그리고 줬다 빼는 게 어딨냐? 어서 내놔. 에르메스 대신 이거라도 하고 다녀야지 뭐. 첫째부터 셋째까지 자매들이 하나같이 지랄들인지 정말 남이었으면 머리칼이라도 쥐어 뜯어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합가가 시작되었죠. 거지 같은 성깔의 시모와 합가하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여겼나 봐요. 그 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파 진통제며 소화제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바보 같았죠. 70대의 시모는 물 떠와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제게 다 시키더군요. 저도 하루 종일 공무원 일하며 진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시모는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시켜 먹었죠. 요실금이 있던 시모는 하루에 빤스만 몇 개씩 뒤집어 벗어내 놓았어요. 가끔은 변실금까지 있는지 똥 묻은 팬티까지 저보고 빠르라더군요. 어머님, 정형외과긴 하지만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한테 요실금, 변실금 같은 거 상담 좀 받아보세요. 병원 추천받아서 진료도 한 번 더 받아보시고요. 맨날 오줌 똥 묻은 팬티를 다 저보고 빨래하라고 하시면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야, 이년아,
진짜 보자 하니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넌 뭐 안 늙을 것 같냐? 평생 젊을 것 같냐고. 너도 나중에 똥오줌 지리는 날이 올 거야. 잔말 말고 빨아. 손빨래 팍팍 해서 얼룩 다 지우란 말이야. 지금 어머님 나이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발 멀쩡하시면 이런 건 며느리인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저도 비이상해서 더 이상 빤스는 못 빨겠네요. 게으르기만 하고 무지 까다롭던 시모의 비위 맞추기가 힘들게 어질 때쯤 첫째 시누이가 이혼했다며 애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돌아버리겠다군요. 여기 방 3개니까 나랑 애들이랑 작은 방 하나 써도 되지? 나 남편이랑 이혼했으니 다른 남자들이랑 소개팅도 해야 하고 바쁠 것 같으니 올케가 주말마다 애들 좀 맡아줘. 네? 이혼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아니 남편이 새삼스레 내가 정가 가지고 비아냥대잖아. 깜빵 들락날락거린 년이라나? 참네.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어릴 적부터 깜빡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했으면서 말이야.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서 깜빵? 너무 놀라서 동공지진이 일어났죠. 따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큰형님이 정가 기록이 있어? 감옥 갔다 왔냐고.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오래전 일이라 까먹고 있었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나한테 얘기 안 하면 어떡해. 대체 무슨 죄로? 몇 개월이나 교도소에 있었던 거야? 몇 번째 전과 말하는 거야? 누나 사기랑 절도 출범이라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감옥. 날라리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에 절도까지 7범이라니. 갑자기 큰 신우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 후로 뭔가 제 귀중품 보관을 좀 더 조심하게 됐죠. 큰 신우와 조카들이 시댁에 얹혀 살았어도 자잘한 살림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날도 큰 신우 방까지 쓸고 닦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낯익은 복주머니가 보였어요. 밑에 이름이 이니셜로 조그맣게 적혀있길래 확인했더니 우리 고모 이니셜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들은 어릴 적부터 봐오던 고모의 주얼리들이 확실했어요. 그럼 그때 결혼식장에서 고모 주얼리를 훔친 사람이 바로 내 큰 신우? 그때부터 손발이 달달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후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느라 정신없던 큰 신우가 집에 도착하자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이 복주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고모 것이 확실한데? 결혼식장에서 훔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누가 화장대 위에 놨길래 내가 갖고 온 건데? 뭐야 지금 내가 훔쳤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때 경찰 오고 난리 났었던 거 다 봤으면서 진짜 뻔뻔하네? 또 깜빵 가고 싶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려던 절 말리더군요.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또 누나가 깜빵 가면 조카들은 누가 키우겠어? 지금도 이혼한 매형이 양육비 한 푼도 안 줘서 내 월급에서 누나 생활비 주고 있는데 제발 신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여보? 뭐? 이혼한 누나랑 조카 생활비를 당신이 내고 있다고? 어쩐지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다 내 월급으로 커버하려는 이유가 있었구만. 난 당신이 개원할 비용 모으려는 줄 알고 생활비 한 푼도 요구 안 한 거야. 근데 엄한데 돈을 쓰고 있어? 아유 이 등신아. 가족들이 말려서 결국 신고는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마음속으로 고모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설상가상으로 한 달 뒤 둘째 시누이가 조카 넷을 데리고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더이다. 나도 언니처럼 쿨하게 이혼해버렸어. 아이 낸 육아에 스트레스 받아 돌아버리겠는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호스바 한번 갔다고 남편이 난리를 치잖아. 지는 룸사롱이며 노래방 도우미며 맨날 여자들이랑 뒹굴면서 말이야. 아니 둘째 형님, 저희도 시댁에서 신혼살림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방 3개짜리 30평 아파트인데 아이 4까지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다 같이 지내시려고요? 거실에서 자면 되잖아 올케. 너무 싫은 티 팍팍 내는 거 아니야? 기분 잡치게. 곧 방 얻어서 나가줄 테니 걱정 말라고. 이 집 식구들은 죄다 구라쟁이들인지 얼마 뒤 나간다는 둘째 시누이는 계속 거실에서 지내더군요. 맨날 속 끓이고 있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던 남편은 저와 단둘이 여행을 한번 가자고 권유했어요.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여행 내내 머릿속엔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다란 생각뿐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했어요.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 당장 핸드폰 켜고 통장 내역 까봐. 얼만큼 모았어? 내가 모은 거랑 합쳐서 우리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자. 그런데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남편의 통장 내역은 처참하더군요. 남편은 페이닥터 치고는 비교적 많은 월급인 세후 1,8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 전부이더군요. 이게 다 뭐야? 지금 당신 재산이 300이 전부야? 어서 내역서 다 보여줘, 어서. 남편은 그동안 매달 시모와 신우 3명에게 무려 1,600만 원씩을 바치고 있었어요. 본인은 200만 원으로 식비며 용돈, 유흥비 등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고 덕분에 시모와 신우이들은 직업 하나 없이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잘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내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은 살림살이하는데 다 들어갔는데 개업할 돈 모으라고 터치 안 한 남편 월급은 죄다 신우들과 시모에게 들어가고 있었다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해. 다 필요 없어. 이렇게는 못 살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노예 생활이 따로 없지 뭐야. 그것도 날 경멸하는 사람들과의 합숙 생활을 매일 하려니 나도 힘 빠져.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당신도 대비해. 남편은 또 강하게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편 얼굴도 마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난달에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속이 미식거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니 빼박 임신이었죠. 0.1초 동안 남편 모르게 아이를 치우고 그대로 이혼을 진행할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남편에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야호, 너무 잘됐다. 우리 아기라니. 너무 예쁠 것 같아.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꼭 낳아서 잘 키우자. 이혼 같은 건 없던 일로 하자. 자기야, 내가 다 미안해. 앞으로 누나들한테 생활비 주던 건 일단 반으로 줄일게. 누나들 직장 잡을 때까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룸으로 분가하자는 저와의 약속을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의 배는 불러왔고 만삭이 될 때까진 직장을 다녔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출근길에 덜컥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119에 실려가서 바로 아기를 낳아야만 했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전 아주 늦게 태어났다고 해요. 수술 도중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자궁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부서질 듯 너무 아팠고 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다 쉬어서 아예 안 나왔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마냥 제 곁에 잊을 수가 없었고 남편도 페이닥터이니 입원하는 내내 있어줄 수가 없었어요. 친정 엄마라도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셨을 텐데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나오지도 않던 목소리로 병원 침대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하도 우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다독여주더군요. 시누이들은 당연히 코빼기도 안 비쳤고 시모만 잠깐 왔다 갔어요.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의 맘에 비수만 잔뜩 꽂아놓고 갔죠. 야, 너만 애 낳은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애엄마들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편히 보내니 좋지. 얼른 일어나. 집 와서 살림해야지. 우리 집에 사람만 10명이 넘는데 네가 없으니 돼지우리가 따로 없구나. 아참, 이 말하려고 왔는데 깜빡할 뻔했구나. 너 요즘 여자들이 가는 산후조리원 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라. 2주 있는데 몇백만 원이나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집 와서 살림하며 움직이면 그게 다 운동이 돼서 산모한테 더 좋단다. 너무 열받은 저는 악마 같은 시모한테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지금 그따위 말짓거리로 여기 왔어요? 어머님 사람 맞아요? 완전히 사이코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손자 출산하다가 죽다 살아난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내 돈으로 산후조리원 갔다 올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입원실에서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내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죠. 단순히 돈만 없는 시댁이 아닌 상식과 예절이 아예 없는 시댁 식구들이었죠. 제 기준으로는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그저 악마들, 의사 아들한테 돈 빼가는 개 버러지들로만 보였어요. 오히려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 저 혼자 키워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남편에게도 정내미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 정점이 되는 사건이 얼마 후 발생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는 집에서 갓난아기를 보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 셋째 누나가 이혼하고 기분 풀러 콘서트장 갔다가 애를 낳았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가줘야겠어. 아기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말이야. 뭐? 셋째 형님이 애를 낳았다고? 이혼은 또 언제 했대? 거기 남편은 뭐하고 내가 병원을 가? 누나가 말하길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전 남편을 못 부른다네. 매형애는 아닌가 봐.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당신이 애 좀 키워줘야겠어. 뭐? 지금 자기 뭐라고 했어? 우리 사랑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보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조카를 키우라고?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 셋째 누나가 취업해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돈 벌러 직장 나가는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자기는? 순간 결심했어요. 아, 이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남자랑 계속 살다간 내 명에 못 죽겠구나. 이 집 식구들은 날 사람이 아닌 노예로 보는구나. 탈출하자. 당장 이혼해. 진작 이결은 때려쳤어야 하는데 아니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했는데 사람인 줄 알고 상대했더니 이것들이 다 사람이 아니었네. 다 때려쳐. 병원이고 뭐고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밖에서 다 듣고 있던 신우들이 제 방으로 쳐들어와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더군요. 아니 옳게 우리 막내 동생이 지금 애를 낳아서 좀 가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우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집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기 우리가 봐줄 테니 얼른 갔다 와. 뭐? 니네 애들만 소중하고 내 얘기는 아무한테나 맡겨도 되는 존재냐? 야 이년들아, 니네 막내 동생이 애 아빠도 모르는 아기를 콘서트장에서 낳았다는데 그걸 왜 올케인 나보고 가라는 거야? 그것부터가 벌써 또라이 짓이라고. 알아? 시모가 갑자기 내 뺨을 때리더군요. 이 미친 할매가 감히 내 뺨을 때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저의 육탄전이 시작됐죠. 전 태권도 선수 출신인 우리 아빠로부터 단연간 배웠던 태권도 기술을 가감없이 발휘했어요. 날라차기며 뒤돌려차기, 주먹 휘두르기 등등. 시모로부터 뺨을 먼저 맞았으니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 때려 눕혔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한테도 싸대기를 쓰게 때리고 침을 확 뱉고는 아기와 함께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지옥 같은 소굴을 말이죠. 택시 타고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향하는데 이제 자유다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더군요. 그들은 지은 죄가 많고 뒤가 구린 사람들이니 이 사건에 대해 결고 넘어지진 않더군요. 저의 매운맛을 보여줬더니 이혼도 순순히 해줬어요. 그 후로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고요. 친정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이혼이네요. 시댁에 더 있었다간 아마 스트레스로 이미 저 세상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인연을 끊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의 케이스처럼 막장 시댁은 거의 없겠죠. 결혼 전에 눈 크게 뜨고 꼭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